5. 백마에 대한 추억. 나는 원래 이 사파를 세상에 공개할 의향이 없었다. 인생 80을 총총히 더듬어보는 이 글에서 군마 한 마리가 차지하는 몫이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회옥해야 할 영웅들은 얼마나 많고 은인들은 얼마나 많으며 사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 일화를 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기에는 백마에 대한 나의 추억이 너무도 애틋하고 그것을 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충동이 너무도 강렬한 것 같다. 더구나 그 백마는 많은 사람들과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인정적으로 굳게 얽혀져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나에게 군마가 처음으로 생긴 것은 1933년 봄이었다. 하루는 심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꾼이 그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대 동무들과 함께 백마 한 피를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그 당시에 왕청 대대 지휘부는 소왕청 마천 리수구골짜기에 있었다. 한 마리의 백마를 위한 행사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수행 규모가 요란하였다. 심리평 사람들은 지휘부 앞 뜰락에 말을 메어놓고 그 뜰락으로 나를 불러냈다. 험한 길을 많이 걸으시는 김대장께서 타시라고 저희들이 말 한 피를 삼가 증정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꾼이 일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이 대표단의 돌발적인 출현과 큰 행사라도 치르는 듯한 엄숙한 예절 앞에서 몹시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금의 한개 분대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행 규모는 처음부터 나를 놀라게 하였다. 이거 대접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나이 갓 20에 백마를 타고 다니게 되었으니 허강이 지나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로 교명의 뜻을 표시하자 나이 지긋한 심리평의 일꾼은 펄쩍 뛰는 신용을 해보였다. 대접이 과하다니요. 외놈들은 대대장만 되어도 장결합시고 말을 타고 거들먹거린다는데 우리 빨치산 지휘관들이 그놈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책을 보니 홍위 장군 곽재우도 말을 타고 의병을 지휘했다더구만요. 군사를 지휘하려면 뭐니 해도 위풍이 있어야 합죠. 이건 어디서 생긴 말입니까? 혹시 어느 농가에서 쓰던 영마가 아닙니까? 심리평의 정부 일꾼은 두 팔을 황황히 내저으며 내 말을 부정해버렸다. 영마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영마가 아니라 관상마을씨다. 일전에 심리평에서 정부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그 머슴꾼 출신 영감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고 말고요. 내가 그 노인을 위해서 지지토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 영감이 김대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올시다. 그 노인에게 이런 멋진 말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안장에 등자까지 걸린 백마를 유심히 살펴보고 쓸어보면서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다. 아무리 보아야 그 백마는 역축으로 써오던 농경마가 틀림없었다. 심리평과 같은 골짜기에 관상마를 가진 농사꾼이 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노인이 그처럼 호함진 백마를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니 더 호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심리평의 정부 일꾼은 그냥 관상마라고 고집하였다. 영마라고 실토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고 되돌려보낼 것 같은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 머슴꾼 출신의 그 노인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지금은 기억에 삭막하다. 다만 성이 박씨였던 생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박노인이 나에게 백마를 선물한 데는 무심히 스쳐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 이야기는 그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지주집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시작된다. 박노인이 능마에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주는 그를 집에서 내보내었다. 그때 지주가 노인에게 품삯 대신 준 것은 자기 집 마구간에서 출산한 지 몇 달 안 되는 털빛이 새하얀 망아지였다. 출산 직후 엄지에게 깔려 심한 타박을 당한 그 새끼 말은 바깥 세상에 나와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마구간에서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력도 쇠약하고 영양 상태도 보잘것없었다. 참혹하게 병든 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산 송장과 다름없는 새끼말을 주면서도 린색한 지주는 선심을 쓰는 채 하였다. 박노인은 병든 말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막으로 돌아왔다. 수십 년 동안 지주를 위해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고역을 치러온 봉사의 대가가 그 새끼말이라고 보면
인생이 통틀어 너무나도 허망하고 세상 인심이 너무나도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슬프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스라의 일점 혈육도 없이 외톨이로 고독스럽게 살아가던 박노인은 그 망아지를 장중보옥처럼 끔찍이 아끼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돌봐주었다. 망아지는 자라서 어엿한 백마가 되었다. 그는 고독이 엄습할 때마다 백마의 곁에 찾아가서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한탄도 하였다. 백마는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친구였다. 일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박노인은 자기를 말이나 소와 같은 역측과 동렬해 놓고 세상의 온갖 푸대접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답게 대하면 그는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십리평 유격구에서 정부위원으로 선고된 것이었다. 그날 그가 받아하는 감격이 얼마나 컸고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누루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감격은 바로 그날 저녁 정부 마당에 노인이 친히 끌고 온 백마가 무언으로 설명해 주었다. 회장어른, 나를 대신해서 이 백마를 김일성 대장에게 드려주시오. 내 오늘 난생 처음 그분의 덕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봅니다. 흉중에 가득한 고마움을 표시할 길이 없어 몇 해를 두고 살찌온 이 애마를 드리오니 제 심정을 잘 말씀드려 주시오. 이것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에게 한 박노인의 부탁이었다. 이런 사연까지 듣고 나니 그 백마를 사양하기도 딱하였다. 거절하고 싶지만 사연이 하도 절절하니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노인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머리꾼 한 분만 오면 될 길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습니까? 나는 십리평 정부 일꾼에게서 말고비를 넘겨받은 다음 일행을 향해 두루거리로 물었다. 김 대장 어른이 마상에 오른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군대와 인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대장 어른, 어서 말 한 장에 오르십시오. 십리평 인민혁명정부 일꾼이 정색해서 하는 말이었다. 이중대 대원들도 그에 합세해서 마상에 오르라고 성화를 먹였다. 내가 말에 오르는 것까지 보고서야 그들은 흡족해서 십리평으로 돌아갔다. 박노인의 성의와 공경심은 이를 데 없이 고마웠지만 나는 여칠이 지나도록 그 백마를 타지 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호강하게 되면 인민들이 나를 곱지 않게 볼 수 있고 대원들도 지휘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병기창에서 일하는 리웅만에게 그 말을 주었다. 브로닝 권총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유격대에 입대하였다는 그 리웅만이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나이였는데 그만 아랫다리에 총상자리가 말썽을 일으켜 다리를 잘랐다. 리웅만의 다리를 수술한 사람은 서리수구 대대병실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유격구 병원 의사 장운포였다. 그는 소왕청의 의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는 만병통치의 의사였다. 의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혼자서 이것저것 다 치료하였다. 그 당시 유격구 병원의 관리를 담당한 것은 호조회였고 환자들의 파견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인민혁명정부 회장이었다. 이 호조회가 의사협의회를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총알에 뼈를 다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일률적으로 수술을 하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약품도 없고 특별한 치료 대책도 없다 보니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까지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운포는 시계 태엽으로 칼을 만들어 리웅만의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되어 리웅만은 유격대 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 그는 퇴원 후 한동안 병원 근처에 있는 양성령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리웅만은 내가 준 백마를 요긴하게 타고 다니면서 병기창 생활을 아주 보람차고 명랑하게 하였다. 얼마 후 나에게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백마가 생기었다. 그 백마는 대황구 전투 때 우리 부대가 일본군 부대를 치고 노획한 말이었다. 전강루 전투에서 노획한 말이라고 회상하는 투사들도 있다는데 나는 구태여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 어디에서 생긴 말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중에 일본군 장교가 타고 다니던 말이 생겼다는 데 있고 그 말이 만 사람의 인기를 끄는 나무랄 데 없는 군마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매복전을 조직하였는데 그 백마의 임자인 일본군 장교가 운수산업계도 첫 번째 관역이 되어 말잔등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을 잃은 백마가 적진으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지휘부가 차지하고 있는 산비탈로 거추 다가왔던 것이다. 저알람 전령병은 백마가 나타나자 지휘부가 적의 목표물로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자꾸 신장로 쪽으로 쫓아버렸다. 전령병이 나무 드돌리기와 탄피까지 집어뿌리었지만 짐승은 자기 주인의 곁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한테로 오곤하였다. 나중에는 내 다리를 뚝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가지 않겠다고 보동질하는 짐승을 쫓아버리면 되겠나. 부대접도 분수가 있지. 나는 저알람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말갈기를 쓰다듬어 주었다. 전령병은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겁에 질려 소리쳤다. 조계주의가 지휘부 쪽에 썰리는데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허허, 그놈들이 지금 지휘부를 가려볼 경황이 됐나. 벌써 저렇게 조랭랑을 넣는데. 물론 말은 유격대의 노획물이 되었다. 대원들은 일본군 장교를 위해 봉사하던 말이 우리한테로 의거해온 사실에 처음부터 신비스러운 색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이놈의 짐승이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가려볼 줄 알거든.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판단하고는 서슴지 않고 의거를 단행하지 않았나. 마패를 보고 백마의 출산지가 경원, 샛별, 경원이라는 것을 알아낸 대원들이 하는 말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의거 동기를 찾아냈다. 일본군 장교가 평상시 말을 확심하게 학대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놈의 짐승이 자기 주인이 너부러지기 바쁘게 우리한테로 넘어올 리가 있나? 우리는 전투장에서 철수하여 마천으로 돌아올 때 역축으로 쓰라고 어떤 중국 노인에게 이 백마를 주었다. 간도 땅에서는 소와 함께 말도 역축으로 놀 일이 영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노인은 우리 부대에 찾아와 말을 되돌려 주었다. 발목이 너무 가늘고 연약해서 역축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성미도 이만저만 괴벽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자기 같은 것은 가까이 범접 못하게 하니 도무지 다룰 수도 없고 휘어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전우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이 말은 우리한테 있을 팔자야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의 배장근통을 걱정해주면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한두 해에 끝날 유격전쟁도 아닌데 아픈 다리를 그렇게 혹사하다가는 영영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 배장근통 때문에 나는 사실 그 당시 행군할 때마다 큰 불편을 느끼곤 하였다. 어려서부터 걸음을 너무 많이 걸은 데서 온 병인지도 모르겠다. 길림 시절에는 간혹 기차도 타고 자전거 같은 것이라도 타고 다녔지만 항시적인 봉쇄 상태에 놓여있는 왕청 고을 안에서는 그런 호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산바를 타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리씩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격구 생활은 걸음을 자유롭게 걷지 못하던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육체적 부담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전우들의 청을 사양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우들은 당회의를 열고 아무 날부터 김일성 동지는 말을 타고 다닐 것이다 하는 결정을 채택해버렸다. 그들은 양성령 대대장까지도 말을 타고 다니게끔 결정서를 아주 묘하게 꾸며놓았다.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라고 하면 내가 길을 쓰고 반대할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타산했던 것 같다. 조직의 결정이니 더 거역할 수 없었다. 처음 말을 타는 날 전우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마적부의 기록을 보니 경원군마보청부 출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때로는 뿌잇뿌잇하게 잿빛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백설같이 새하얗게도 보이는 날씬한 말이었다. 발급이 경마용처럼 가늘었는데 뛸 때에는 비호처럼 날래였다. 이 말이 나를 한 2년쯤 태우고 싸움마당에도 나갔고 때로는 사람의 발자취마저 다 본 적 없는 천고의 밀림 속으로도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온갖 경난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이 이따금씩 추억 속에 나타나 내 가슴에 짜릿한 정서를 부어주곤 한다. 나는 하루 일과를 말관리로부터 시작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빗자루로 털에 낀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였다. 관리 경험이 없고 요령도 없으니 만경대 할아버지가 소를 거둘 때 빗자루로 이것저것을 쓸어주던 모습을 기억에 되살리며 그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마는 빗자루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내 곁에서 달아나곤 하였다. 내가 백마와 한창 신경이질을 하고 있을 때 리치백 노인이 새로 만든 빗을 나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한번 등을 긁어주면 알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새 빗으로 등부터 긁어주었더니 말은 땅에 발통을 붙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말잔등에 안장을 얹다가 안장의 가죽과 모달리천 사이에서 자그마한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마적부라는 자그마한 수첩과 함께 쇠빗, 털빗, 걸레조박, 쇠꼬챙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쇠빗, 털빗, 걸레조박의 용도는 짐작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끄트머리가 수술칼처럼 생긴 쇠꼬챙이의 용도만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나는 쇠꼬챙이를 들고 백마의 곁으로 다가갔다. 기적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다. 백마가 공마단의 말처럼 한쪽 발을 건뜻 쳐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쇠꼬챙이와 발통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어떤 암시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점처럼 짐작할 수 없었다. 말은 내 주위를 안타깝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문발치에 박혀있는 말뚝 곁에 다가가 그 위에 앞발 하나를 걸터놓았다. 발바닥의 마제짬에는 흙, 돌조각, 지보레기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쇠꼬챙이로 그것들을 파주었더니 말은 다른 발통을 올려놓고 능청스럽게 내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어림짐작으로 말 사용법을 익혀가고 있을 때 국내 정마장에 있는 사람이 소항청 친척집에 왔다가 나에게 말 사용의 묘리와 승마 요령을 대주고 돌아갔다. 그가 하는 말이 말은 몸에 먼지가 앉거나 발통에 사금파리 같은 것이 끼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씩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쓸어주고 긁어주고 기름까지 발라줘야 하며 발굽에서 흙이나 거물 같은 것을 제때 파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말이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 물기를 잘 닦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말의 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처와 귀밀이라는 것, 보리와 콩도 좋은 사료라는 것,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도 매일 소금을 조금씩 먹어야 한다는 것, 과도한 운동을 한 후에는 찬물을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그 정마장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비결이었다. 이런 과정에 나는 백마와 친숙해졌다. 말은 내 요구나 의사 앞에서 늘 고분고분하였다. 나의 눈빛이나 손동작만 보고서도 자기가 할 바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봉사를 따라 세우는 백마의 총기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저것이 과연 사람이 아니고 말이란 말인가 하고 만 사람이 다 같이 경탄할 정도로 백마의 성미나 행동에서는 예술적으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인격미를 연상시켜주는 면모를 정정 엿보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백마는 영리하고 충실한 반면에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은 주인 아닌 남이 자기를 건드리거나 안장에 올라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싱검둥이가 말을 타고 싶어 고삐를 잡으면 빙빙 돌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어 뒷발질을 하거나 물려고까지 하였다. 조알남도 백마를 타보려다가 푸대접을 받았다. 처음에 그는 백마를 퇴마루 밑에 세우고 빗으로 옆구리를 슬슬 빗어주다가 날파람 있게 몸을 날렸는데 안장에 몸이 닿는 순간 말이 옆으로 후닥닥 내뛰는 바람에 땅바닥에 엉덩방아만 찧었다. 이런 참패를 맛본 후 조알남은 아주 기발한 승마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방법이란 발목까지 빠지는 시궁창에 말을 세워놓고 말이 불을 뜯어먹는 사이에 슬쩍 올라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조알남을 도와주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에도 시궁창 벼락만 뒤집었었다. 어린 전령병은 백마를 나무에 비끄러 매놓고 회초리로 그 분풀이를 톡톡히 하였다. 그 후부터 백마는 조알남이 곁에 나타나기만 해도 들고 뛰거나 발길질을 하였다. 그때 조알남은 너무 안타까워 울기까지 하였다.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말이 곁을 주지 않고 태워도 주지 않으니 중대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였다. 나는 조알남에게 백마가 너를 배척하는 것은 백마에게 바치는 너의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성을 더하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양마 요령을 차근차근 대주었다. 조알남은 내가 일러준 대로 백마를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바치었다. 백마가 그 정성에 정성으로 보답한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다.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자질구레한 일화들은 거의 다 잊어졌다. 그러나 몇 가지 장면만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백룡이 소대장으로 활동할 때였다. 나는 라자구 지방에 가서 군중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하여 500령 소대를 데리고 마천을 떠났다.
나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밖에 안 되었다.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군중과의 사업까지 하고 나면 보통 밤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일이 정 밀릴 때면 밤을 꼬박 밝히었다. 일행이 잡히고 우령에 들어선 순간 나는 말 한 장우에서 말뚝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 전날 밤 마천인가 십리평에서 밤샘을 한 후과였을 것이다. 백마가 소대의 앞장에 있었으므로 일행 중 내가 전다는 것을 간판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대가 잡히고 우령을 넘을 때부터 말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감축한 사람이 바로 오백령 소대장이었다. 백마는 앞발을 딱 가둬붙이고 조심조심 올리막길을 토바 올랐는데 오백령이 갑갑해서 짜증을 낼 지경으로 도무지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이 용국 신사 같은 말이 오늘은 참 별나게도 걷는걸. 오백령의 속생각이었다. 백마는 내리막길에서도 뒷발을 가둬붙이고 힘들게 영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에 대열은 멀리까지 앞서 나갔다. 뒤에는 백마와 나 오백령 셋만 남게 되었다. 오백령은 내가 걱정되어 줄곧 초조한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상관이 앉아있는 말에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 속을 조이기만 하였다. 백마는 연길을 다 내리자 잡히고 강가에 가로놓여 있는 진대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대나무 한 대쯤은 허락에 살짝 뛰어넘던 명마가 별치 않은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오백령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백마가 저렇게 게으름을 부리는데 왜 역도 안 하고 재촉조차 하지 않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잔등에 앉아있는 나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놈 참 명물인데. 소대장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백마는 앞발로 진대나무를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백마한테 오늘은 특식을 차려줍시다. 오백령은 싱글벙글하면서 말갈기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는 사이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생긴 모양인가. 갑자기 특식은 왜? 오백령은 백마가 잡히고 우령을 어떻게 넘었고 또 진대나무 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주춤거리었는가를 흥에 겨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옛날에는 나라에서 으뜸 가는 말을 국마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이 백마를 국마라고 부르는 게 어떻습니까? 왜 국마라고만 부르겠어? 백령동무의 말을 듣고 보니 천하마라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겠는데. 천하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이란 뜻이지. 그럼 천하마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어중아 형님이 그러는데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말에게 높은 교술 자리까지 주었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 어떤 나라 황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집정관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는구만. 그 말은 상아로 만든 구요에 모기를 담아 먹고 황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만 사람이 경의를 받았다는 거요. 그럼 우리도 영의정이라는 벼슬이나 줘볼까? 어쨌든 이 말은 명물입니다. 잔둥판에 눈도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졸고 계신다는 걸 알아냈을까요? 내가 곱비를 낚고 채자 백마는 진대나무를 성큼 뛰어넘어 앞으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우리는 잠깐 사이에 소대와 함께 라자구 삼도하자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바위가 양옆에 우뚝 솟아 쌍을 이룬 곳이 있었다. 그 강에는 산천어가 많았다. 나는 풀밭에 금을 그어주고 백마의 목에 말것비를 감은 다음 대원들에게 군중 정치 공작 임무를 줘 삼도하자, 사도하자, 러모조하러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강기슭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치 공작원들과 지하조직 책임자들을 만나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화를 끝내고 백마가 있는 곳에 돌아간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어준 금 안에서 백마는 아까처럼 그냥 착실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말은 보기 드문 명물이었다. 그 말의 도구로 여성영령가 홍희애성도 사경에서 구원된 적이 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여고까지 다닌 인텔이었는데 영정에서 선진적인 청년 학생들과 함께 지하공작을 하다가 유격구를 천당으로 생각하고 왕청 땅에 들어와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그의 아버지는 호료의술을 가진 명의였다. 홍혜성은 유격구에 들어온 다음 아버지한테서 배운 묘술로 유격대원들과 주민들의 엄병을 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유격구의 군대와 인리는 성미가 발랄하고 부침성이 좋으며 고려의술까지 가지고 있는 인테리 출신의 이 아름답고 용감무쌍한 여성 정치공작원을 무척 사랑하였다. 어느 날 나는 백마를 타고 저왈남이와 함께 서대파라는 곳으로 지방공작을 나가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급작스레 터져오르는 총소리를 들었다. 유격구에 터볼대가 들이닥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성이 울리는 쪽을 향해 급보로 말을 달린 우리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지방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들어 힘겨운 저우전을 벌이고 있는 홍예성을 발견하였다. 적들은 아각 소리를 지르고 헛총질을 해대며 그를 사로잡으려고 발악하였다. 나는 전투 현장에까지 백마를 다급하게 몰아간 다음 체포의 위기를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홍혜성을 말에 제꼭 올려 태웠다. 말도 내 뜻을 알아차렸는지 한 십리끼를 쏜살같이 냅다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적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유격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의 백마를 명마라고 칭찬하였다. 홍혜성이 만일 백초구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 그 백마를 고맙게 추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타고 양수천자 일대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을 반유격구로 꾸려놓았다. 라자구, 삼도하자, 사도하자, 러머저하, 태평과 함께 양수천자 일대의 남대동, 북대동, 석도하자, 가재골 일대와 도문 근처의 마을들에는 우리의 조직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처럼 훌륭한 군마를 남에게 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독자들은 잘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마와의 리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된 것은 500명인의 대원들과 함께 골방령인가 어디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고 있을 때였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시절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때 농량이 딸려 고생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적을 쳐서 주둔구역 인민들이 먹을 식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노획한 식량만으로는 그거장 사람들의 쌀에 대한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소비를 극력 줄여 저축한 쌀을 인민들에게 넘겨주는 한편 끼니를 번지지 않을 정도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나니 백마에게 차려지는 사료의 공급량도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귀밀이나 보리, 콩과 같은 고급 사료도 고급 사료지만 건초라든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곡초를 구하는 것도 역시 호란 일은 아니었다. 충실한 나의 대원들은 백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부대 활동 정황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들은 주변 부락들과 적구에 정행무진으로 드나들며 백마에게 먹일 귀밀이나 소금 같은 것을 제때제때 구해오곤 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가을거지가 끝난 포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주의도 하였다. 한 이삭 두 이삭 힘들게 모은 나달들을 파서 군복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말에게 먹이는 대원들도 있었다. 백마는 그런 대원들이 가까이에 나타날 때마다 주둥이로 군복주머니를 툭툭 건드리곤 하였다. 대원들이 백마를 그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해 바치는 혁명적 우정의 표시, 충성심의 표시였다. 나는 그 우정과 충성심이 먼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들이 열성스레 사료를 장만하거나 백마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접을 이 이상 더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곤 하였다. 나는 남들의 봉사에 습관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빨치산 시절에 나의 개체 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관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남들한테 차려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려질 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치부하는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었다. 나는 채 완쾌되지 않은 대장근통 때문에 몇 달도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원들의 수고를 돌기 위해 나의 충성스러운 애마를 농민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백마가 반유격구 같은 데 가서 역측으로 이용된다면 전장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 죽을 염려도 없을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에게 백마를 보내준 십리평의 모순꾼 출신 노인에게 나의 애마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노인이 별스레 생각하며 섭섭해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나는 풍기사령을 불러다가 남아있는 사료를 다 털어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백마의 그날 점심 급식은 특식으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저축했던 사료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백마를 배불리 먹이시오. 오후에는 그 백마를 산 너머 불악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을 반일회장에게 넘겨줘야겠소. 말이 떠날 때 남은 사료도 몽땅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역축이 없이 살아가는 제일 가난한 집에 백마를 주라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풍기사령은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도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밋머밋하였다. 어서 나가서 명령을 집행하시오. 나는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엄하게 독촉하였다. 풍기사령이 나간 다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백마를 위해서 내가 너무 몰인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나는 백마와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쇠빗과 털빗으로 여기저기를 긁어주고 손으로 갈기털을 몇십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말과 함께 걸어온 수천리 노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를 여겨보던 백마의 눈에서 눈물이 뚫렁뚫렁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랐다. 이 애마가 어떻게 나와의 이별을 예감하였을까? 백마는 그때 분명 나의 얼굴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백마의 비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맛을 보이면서 아무렇게나 부려먹는 미물들의 세계에도 인간을 감동시키는 미덕이 존재하며 그 미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백마야, 용서해다오. 너와 나는 오늘 아쉬운 대로 헤어져야겠구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픈 이별이지만 이 이상 더 너를 타고 다니며 호강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위해 전신만고를 다한 너의 수고에 대해서는 내 한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말의 갈기털에 한참 동안 볼을 파묻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은 마음이 허전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공연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조차 들었다. 하지만 이왕 내린 결단이니 그것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의 사랑스런 백마에게 부디 근면하고 살뜰한 주인이 차려질 것을 바람하지 않으면서 풍기사령의 저녁 보고를 기다렸다. 그런데 풍기사령은 저녁 시간이 다 되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날이 어슬어슬해질 무렵에 500령 소대장이 밥상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규율을 위반했으니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규율을 위반하다니. 제가 보고도 하지 않고 목재서를 하나 쳤습니다. 500명은 그 습격의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대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에게서 이웃마을에 백마를 보내라는 과업을 받고 소대로 돌아간 풍기사령은 500명을 만나자 여사여사한 지시가 내렸는데 다른 명령이라면 다 집행하겠으나 그 명령이야 어떻게 감히 집행하겠는가 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 좀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500명은 풍기사령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대원들이 백마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 대장 동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백마를 어떻게 대장 동지 곁에서 떼어놓는단 말이오. 대장 동지는 상기도 배장군통 때문에 신고하고 계시지 않소. 우리가 사료라도 많이 장만해 놓고 강짜를 쓰면 대장 동지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풍기사령 동무는 말을 이웃말로 보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둬야겠소. 그동안 나는 진화목재소에 가서 사료를 구해오겠소. 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보고하지 말아줘. 진화목재소는 소왕청에서 40~5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목재소의 십장들 가운데는 500명이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이 목재 채벌로 유격구를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그와도 낯을 익히게 되었던 모양이다. 500명은 5~6명의 대원으로 사료 공작절을 묻고 단숨에 진화목재소를 찾아갔다. 그
그가 잘 아는 십장은 유격대원들에게 그냥 쌀을 주었다가는 후환이 있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네 목재소를 습격해달라고 하였다. 십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오백령은 보처를 옥류하고 목재소의 관리들과 파수병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들이쳐서 무장해제부터 번개가 채치운 다음 4-5포대나 되는 귀밀과 콩을 쥐고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다. 나는 오백령이 보고를 끝내자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백마는 이웃마을의 영세농민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눈을 속이느라고 대피시켰던 장소에서 돌아와 마구간에 서 있었다. 백마는 콧김을 크게 내불고 나서 감사라도 보내듯 내 쪽을 향해 머리를 몇 번 주걱거리었다. 나는 눈곱이 찡 저려났다. 백마의 존재를 몸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성미가 백두산 곰 같은 저 통장머리 큰 오백령과 풍기사령이 지휘관의 명령을 제멋대로 어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료가 많이 장만되면 자기 상관이 백마를 이웃마을로 보내기로 한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목재소까지 들이친 오백령의 저 주관과 뻔뻔스러운 배짱은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가. 저 엄청난 배짱을 싹에서부터 짓눌러 버리지 않을 경우 장차 어떤 일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도 들었다. 이상한 것은 원칙과 조금도 타협할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이전 날처럼 그 원칙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었다. 털빗으로 잔등을 가볍게 긁어주자 눈물이 그렁해서 나를 향해 고개를 주걱거리는 백마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째서인지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오백령을 꾸짖고 싶은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오백령이 소처럼 떡 버티고 서서 생옥질을 부리니 나로서는 백마를 기어코 이웃말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대장동지, 저를 처벌해도 좋고 강직시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백령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백마를 어디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서 큰 전쟁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씩하고 콧김을 크게 내버렸다. 생각 같아서는 오백령을 부담고 고맙소 하면서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불과 물속에라도 뛰어드는 이 대담무쌍한 소대장의 충직성에 나는 한두 번만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까막눈이었던 자기에게 조선말 자모를 배워준 사람도 김일성이고 처음으로 세상 물정을 알게 해준 사람도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내가 손때를 묻혀 키운 지휘관이 오늘은 나의 백마를 위해 한 몸을 내대어 목재소를 지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사료 공작을 나간 것은 엄중한 규율 위반 행위였다. 이것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더 큰 탈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때에 지휘관은 결심을 잘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오백령은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내 밥상에 국그릇을 내려다보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국이 다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에게 처벌을 주십시오. 나는 불시에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처벌을 달라고 물러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내 목을 꽉 매게 하였다. 오백령은 일찍이 소년선봉대 시절에 비집계권총이라는 자작권총을 가지고 온성에 건너가 세관순사를 쏴 죽이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온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식설이 17이나 되는 가정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의협심이 강하여 동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오백령은 소년선봉대 시절부터 어찌나 유격대원이 되고 싶어 했던지 탄피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까지 빚어냈다. 그는 유격대 입대하려면 믿음직한 보증인이 있든가 총 한 자루쯤 노획해서 보증품으로 바치든가 하다못해 방치수리탄 같은 것이라도 한 개 얻어가지고 가야 한다는 소문을 얻어듣고 방금 총격전이 벌어지던 전장에 가서 나무 껍질로 바지가랭이를 동여맨 다음 한 손으로는 허리춤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단알과 단피를 줘서 양쪽 바지가랭이에 가득 주워 놓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땀을 흘리면서 유격대를 찾아갔다. 바지가랭이를 동여매였던 끈을 풀어놓자 한 말쯤 되는 탄피와 탄알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어때요? 이만하면 나도 유격대 받아주겠죠? 어백령은 우쭐해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중대장의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유격대원들의 입에서는 퍽소가 터졌다. 이보라고 백령이, 그 단피는 무엇하려 좋았나? 그건 정을 썩어 남은 찌꺼기인데. 중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어백령은 단피도 적을 쏘아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자 탄알과 탄피를 따로따로 골라놓았다. 탄알은 수백 발 되었다. 이 탄피 사건은 그가 유격대에 입대하는 데 유력한 지참품으로 되었다. 어백령은 입대 후 적들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 형제들의 복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입대 초기 마음고생을 몹시 하였다. 청소제를 하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에게 처벌을 준 중대정치지도원은 적들이 파견한 간첩이었다. 덕만 특위와 현당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정파분자들의 신임으로도 중대정치 일꾼의 직위에까지 뛰어오른 그놈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어백령이 오발사고를 냈을 때 그놈이 적용한 처벌 방법은 혁명군대의 규율이나 도덕의 척도로 볼 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것이었다. 어백령에게 처벌로 위만군 한개 중대가 도사리고 있는 모단위에 가서 토성 한복판에 꽂혀있는 만주국 깃발을 띄우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족구에 내려가 머물하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전우들은 모두 어백령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백령은 유격대 주둔지에서 100리나 떨어진 모단위에 내려가 만주국 깃발을 떼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정치지도원 감투를 쓴 놈은 그 후에도 어백령을 해치려고 악착스럽게 기회를 노렸다. 그놈은 대원들이 식사를 할 때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까지 문제시하면서 군대는 국도 먹지 말고 마른 반찬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한 번은 중대에서 어쩌다가 암소 한 마리를 잡았다. 대원들은 마른 밥, 마른 반찬 바람에 속에 털이 날 지경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 실컷 먹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날도 그 알량한 정치지도원이 나타나 먹지 않던 소고기국을 갑자기 먹으면 설사에 걸릴 수 있으니 국을 먹지 말고 마른 밥에 마른 고기만 먹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대원들은 그처럼 먹고 싶던 소고기국도 먹지 못하였다. 지시를 거역하고 국을 먹은 것은 어백령과 그 밖에 대원 한 사람뿐이었다.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어백령의 둘째 형수가 그들에게 소고기국을 몰래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어백령은 병실 마당에 있는 나무가리 뒤에서 그 국을 먹다가 정치지도원에게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정치지도원이 그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울 수 있는 언지를 줬다. 전우들이 보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백령은 민생단 누명을 쓴 채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정치지도원은 그 후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어백령에게 처단되었다. 자기를 사지판에 고의적으로 내몬 처벌 조치를 두고 원망하는 어백령에게 또 하나의 처벌을 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에서의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소대장 동무, 동무가 나의 백마를 위해 족구에까지 갔다 온 것은 고마운 일이오. 그렇지만 규율을 위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엄중한 과오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소. 동무들의 심정을 잘 알았으니 백마는 다른 데 보내지 않겠소. 어떻소? 만족하오? 내가 이렇게 묻자 어백령은 벌쭉 웃으면서 네, 만족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숙소로 돌아갔다. 나는 이렇게 몇 마디의 지적으로 사건을 간단히 매듭지었다. 백마는 그 후에도 나를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서왕정방어 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에 있은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때 족들은 리수구 막바지인 황가리꼬리 일대에까지 기어들어와 유격구 인민들을 살육하였다. 산과 들과 골짜기는 죽음으로 덮이고 살림집들은 모두 재가 되었다. 나는 백마를 타고 빗발치는 탄막을 누비며 매일같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어제 뼈적산에서 방어전을 조직했다면 오늘은 마반산에 가서 적의 돌격을 좌절시키고 내일은 또 리수구 뒷거지에서 인민들의 대피를 오마하는 식으로 동분서주하는 과정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얼마나 많은 탄우가 쏟아졌던지 나의 외투 안에 댄 털에까지 불이 달렸다. 외투에 달린 불은 단번에 나를 휘감아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백마가 바람을 맞받아 달리다 나니 불부는 외투자락이 뒤로만 휘날렸기 때문이다. 내가 외투에 불이 달렸다고 느낀 것은 백마가 바람을 등지고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 불길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벌써 외투를 벗어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다가는 바위에 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비어같이 달리던 나의 백마는 움푹하게 패어 들어간 눈구덩이 앞에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들어갔다. 논석에 파묻혀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이에 뇌털을 태우고 군복에까지 달렸던 불은 저절로 꺼졌다. 백마의 두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백마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날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죽음에 못지않은 참담한 화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에도 백마의 뛰어난 감각과 신통력을 두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 몸이 불이 달렸다는 것을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챘을까?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은 설사 생체적 우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놀라운 혼신성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의 백마는 유격구 인민의 정예를 받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마에 대한 소문은 서왕청 주변의 반유격구들과 적 통치구역의 인민들 속에도 널리 스며들어갔다. 오이성도 그 소문을 듣고는 내 말을 탐내었다. 김사령, 사령의 그 백마를 50필의 군마와 바꾸지 않겠어? 내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위해 라자구에 담판을 갔을 때 그는 나에게 이런 흥정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때 어떤 대답을 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여튼 라자구에서 담판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오사령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하는 그 백마를 타고 마천으로 돌아왔다. 나와 함께 근 2년 동안 굳은 길 마른 길 가리지 않고 편자를 갈아대며 수천리길을 달린 백마는 1934년 겨울 소왕청에서 죽었다. 1차 북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니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전우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백마의 무덤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었다. 그때의 그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애석해하는 것을 보고 대원들은 백마를 위해 조청을 울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청이나 울려선 뭘 하겠는가. 백마는 살아있을 때도 청성 속에서 소란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죽어서나 안식을 맛보게 청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백마의 무덤이 왕청 어디엔가 남아있을 것이다. 500명이 허위 총국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 초에 나는 그와 함께 말을 타고 산책하며 백마에 대한 회고담을 나눈 적이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으나 어젯날의 유격대 소대장은 백마와 관련된 세부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회고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작가 송룡에게도 알려지고 리기용에게도 알려졌다. 한 군관이 그들에게 백마와 관련한 글을 써달라고 청탁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전말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그 불길 속에서 일생을 마친 백마는 회상기가 아니라 한 폭의 자그마한 유화가 되어 조선혁명박물관에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리기영과 송룡을 통해 화가 정관철에게까지 흘러나간 것 같았다. 그 유화는 바로 정관철이 생전에 남긴 그림이었다. 500명의 간청을 받고 박물관에 나가니 그런 그림이 더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화폭에 나와 백마밖에 그려 있지 않았다. 그 그림을 보니 백마와 함께 나를 중심으로 받들어 온 전령병들과 500명의 생각이 나서 그들을 화면에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화가는 내 의향대로 2명의 전령병을 더 내놔 작품을 수정 완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화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전령병들과 백마가 그리워질 때마다
이따금씩 박물관에 나가보곤 하였다. 80고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추억 속에서만 정정 그려볼 뿐이다. 그 충실한 백마의 모습이 오늘도 내 눈앞에서 60년 전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백마가 만일 사람이라면 충신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